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발전용 댐 물 관리 현황 및 역할에 대한 주제로 오늘 진행되는데, 그 주제 세션의 자장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김남명 부장입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발전용 댐,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총괄하신 분이시죠. 김창균 한강수력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 인사말 갑자기 청하게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영국의 수력발전댐을 총괄하고 있는 한강수력 본부장 김창균입니다. 최근 들어서 발전용 댐이 됐든 농업용수 댐이 됐든 그 댐의 수자원을 어떻게 국가 전체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조연설할 때 들으셨겠지만 보승강 댐의 상공용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북한강 속에 있고 남한강 속에 있는 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그 활용대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에 오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시게 될 텐데 법적으로 수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복잡하게 물려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지자체별로 다 상이합니다.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전문가 집단인 이 교수님들, 연구원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론을 만드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를 하시는 기초단체장들에게 제대로 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사 말씀 부탁드렸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춘천국제물포럼에 참여한 건 한 3년 전부터고요. 발전용 댐이라는 주제 가지고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좀 함께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그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한수원의 윤관선 박사님, 그 다음에 강릉원주대의 백중철 교수님, 강원연구원의 김문숙 박사님, 그 세 분의 발제자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십니다. 주제 발제는 약 개인당 20분 정도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주제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주제 토론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변명섭 연구관님,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의 송미영 박사님, 강원대의 홍은미 교수님, 그 다음 한수원의 김기용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발제 중에 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그 질문이 계신 분들은 조금 참으셨다가 토론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질문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관선 박사님 발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에서 수력 발전용 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윤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발전용 댐 운영 현황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발전용 댐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경우에는 1905년에 운산수력이라고 최초로 수력 발전소가 준공이 되었고요. 남한의 경우에는 1931년에 우남수력이 최초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 우남수력을 시작으로 저희 수력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원동력 역할을 했고요. 현재에는 다목적 댐과 마찬가지로 홍수 조절, 용수 공급,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친수 공간 조성 및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저희 전력 계통의 블랙아웃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력 생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력 발전의 연역을 보시면 1930년대에서 50년대에는 보성강 수력, 청평 수력, 화천 수력, 칠보 수력이 준공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해방 후에 5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괴산 수력, 춘천 수력, 의암 수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팔당 수력이 준공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1년 강릉 수력을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저희 2001년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으로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오늘 말씀드린 저희 수자원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수자원 통합운영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용 댐 현황입니다. 네. 잠시만요. 요청 할게요, 그냥. 네. 총 21개의 발전용 댐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양수 발전용 댐은 13개, 그리고 수력 발전용 댐은 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력 발전용 댐 8개 중에 7개가 한강 수계에 있고요. 그리고 1개가 섬진강 수계에 위치합니다. 주요 재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강 수계의 특성입니다. 북한강에 위치한 댐들은 직렬의 계단식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상하류 댐 간의 연계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강우 유출뿐만 아니라 상류 댐의 방류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여 안정적인 댐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강에는 남한과 북한의 영토에 걸쳐 있는 공유 하천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임남댐 운영으로 인해서 북한강 저희 화천댐부터 팔당댐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의암, 청평댐이 연속 계단식 직렬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상시 만수위와 제한수위가 1m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급격한 수위 변동으로 인하여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용 댐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발전용 댐에 대한 기능 조절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0년 4월에 한강 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발전용 댐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일환으로 2020년 7월부터 저희 다목적 활용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다목적 활용 운영 같은 경우에는 화천댐과 팔당댐의 용수 공급 가능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화천댐에서 상시 22.2톤의 물을 방류하고 팔당댐에서는 상시 136.7톤 이상의 물을
방류할 수 있는지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수 측면의 용수 공급입니다. 연계 운영 계획은 그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과 저수지를 운영하는 시설물 기관과 함께 연간 운영계획, 분기 운영계획, 그리고 월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수립이 되고요. 분기 운영은 3월, 6월, 9월, 그리고 월간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분기 운영계획이 수립하지 않는 월에 수립되고, 그 연간 운영계획과 분기 운영계획이 수립하는 해당 월에는 월간 운영계획을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일일 운영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운영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상 및 수문 상황, 전력 상황, 그리고 발전기 정비 상황, 그리고 기타 협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용수 공급 운영 기준입니다. 화천댐 같은 경우에는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10억 톤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류형 댐으로서 용수 공급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관심, 주의, 심각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기별로 그 운영 곡선 95% 이내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저수위가 하향될 경우에는 용수 공급 감량 기준을 바탕으로 그 방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대응입니다. 환경 대응 용수는 하천의 수량이 풍부할 때 그 물을 일정 수량을 비축하여 하천 개선에 수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천댐의 경우에는 춘천댐과 팔당댐의 유입량이 3일 연속으로 각각 38.6톤 그리고 240.1톤의 수량이 확보가 되면 4일차부터 화천댐에서는 4.64톤이라는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물을 가지고 클로로필 A가 7배, 그리고 남조류 세포수가 10,000, 그리고 DO가 2.0 미만 이 세 개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기준치에 도달할 경우에는 그 환경청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활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협업하여 방류량, 방류 시나리오 등을 가지고 수질 예측을 시행하고 수질 예측에 따라서 그 방류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방류량은 한수원에서는 이제 화천댐에서 비축된 용수를 가지고 하천 수질 개선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 그리고 환경 대응에 이어서 홍수 대응입니다. 우리나라 홍수 대응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홍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 기상청에서는 기상 관측 및 기상 예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가장 일선에 나서서 하천변의 순찰 및 통제, 그리고 도로 총대, 피난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하천의 홍수 예보 및 댐 방류를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농림식품부 산하의 농어촌공사에서는 댐 및 저수지를 운영하고 한강홍수통제소의 방류 통제에 의해서 홍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한수원에서 홍수기의 홍수 대응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기 전 매년 재학사항 조사와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학사항 조사 같은 경우에는 홍수기 전에 댐 상하류에 어떤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 운영에 제약이 됐는지 아니면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 현행화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계기관 소통 협업 강화입니다. 저희는 매년 언론사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수기 전에 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각 사업소에서는 각 댐에서는 그 지역 주민과 지역 지자체 간의
그 거버넌스를 구성하여서 거버넌스 운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대응 비상체계 및 신속한 정보 전달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행정안전부에 저희 한수원 인력을 파견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업무 공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비상근무 시 합동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문 방류 절차입니다. 수문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강수 예보가 있을 경우 저희가 수문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입량보다 발전 방류량이 많이 들어와서 댐 수위가 높아질 경우 이럴 때 이제 수문 방류 승인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수문 방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화천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수문 방류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수문 방류 신청을 홍수통제소에 요청을 하고요. 홍수통제소에서는 하천의 상황이나 댐 현황을 고려하여서 수문 방류 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문 방류 승인을 득하게 되면 3시간 전에 수문 방류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단문 메시지, 그리고 음성 메시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NDMS를 통하여 상황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댐 하류에 있는 예경보 방송을 통하여 방류 예경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댐 하류 하도 순찰 및 궤도 활동을 시행하고, 그리고 3시간이 경과된 다음 초기 수문 방류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수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문 방류 승인이 필요할 경우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얻어서 그러한 수문 정보는 유관기관인 소자원공사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생산 및 송전 운영입니다. 저희 수력 발전용 댐은 5분 이내에 개통에 연결하여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개통의 블랙아웃이 저희 수력 발전은 최초 불씨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당댐 상시 방류 및 수위 유지입니다. 팔당댐은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연평균 유입량은 약 164억 톤이 되겠고 그 물은 댐 상류에서 광역 상수도 치수, 그리고 댐 하류 용수 공급, 그리고 홍수 조절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경 지역 댐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강은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측에 임남댐이 존재하고 남측에 평화의 댐, 화천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남댐에서는 평소 발전을 위해서 유역변경식으로 동해로 발전을 방류하고, 그리고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는 수문을 열어서 남측 평화의 댐으로 그 물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에서는 완충작용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배수 터널을 통하여 화천댐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화천댐으로 유입된 물은 저희 한수원에서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댐 연속 5개의 계단식 댐을 조정하여서 홍수 소통 운영 또는 담수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남댐 무단 방류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무단 방류가 자행되었고요. 그중에 정식 통보받은 사례는 2013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파란색 글씨로 보시면 2024년에도 무단 방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2020년 그 최장 장마 54일간의 최장 장마 기간 때 임남댐 무단 방류로 북한강 상류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임남댐 무단 방류에 대응하고자 저희 2020년 12월에 MOU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2021년 5월에 화천댐에서 북한강 홍수피해 예방 민군간 협의체의 출범식 및 모의 훈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민군간 협의체는 강원도, 화천군, 2군단, 7사단, 방첩부대, 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국정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시 그 협의체의 운영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을 통하여 저희가 그 임남댐에서 약 15km 이격된 지역에 백암산 전망대와 백암 오피에 각각 고성능 그 CCTV를 설치하였고, 군사 분계선 직하류에 위치한 오작구에 그 수위계 그리고 강수량계를 설치하여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무단 방류 대응 사례는 저희 인쇄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1986년 타다라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때 당시 이제 원격 감시 제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오래되어서 2009년에 파로스라는 발전 및 수계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수자원 통합 운영 시스템, 일명 위오스 시스템을 2021년에 도입하였고 2022년에 준공하여 현재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수자원 통합 운영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센터 안에 가로 20m 그리고 세로 4m의 풀 HD급의 그 운전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 상황판에는 그 한수원의 댐 현황 및 현황뿐만 아니라 북한강 그리고 남한강 한강수계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발전 및 수계 현황, 그리고 기상정보, CCTV 영상, 뉴스 등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자원 통합 운영 시스템입니다. 과학적 홍수 관리를 위한 그 댐 운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전용 댐 운영 관련하여 그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8개 댐, 그리고 북한강 그리고 남한강 수계에 위치한 수공의 6개 댐까지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AI를 탑재하여 그 초단기 강우 예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우 예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경 지역을 운영하다 보니까 미계측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가 얼마만큼 올지 사전에 예측하기 위하여 AI를 탑재하여 이 강우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상 및 수문 관측 현황 그리고 수질 관측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자원 통합 운영 시스템은 댐 운영 감시 제어, 그리고 댐 및 댐 운영 데이터 관리, 수문자료 품질 관리,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최적의 의사결정 및 운영을 위하여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댐 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에 달천 유역에 홍수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댐 운영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괴산댐의 원료를 예측하였고, 사전에 주민 대피 요청 그리고 유관기관 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하여 홍수 피해는 발생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 없이 그 홍수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발전용 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발제를 주신 윤관현 차장님. 이만큼까지 안 돼서 여기까지 늘려주실 수 있을까요? 강릉 원주대학교 백중철 교수님께서 그 화천댐 보호실 여수로 강릉 수리 모형 시험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백중철입니다. 이거 되나요? 지금? 아, 녹음이고. 예. 이거 좀 꺼시.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화천댐 수리 모형 실험에 관한 건데요. 유책학이나 수리학에 대해서 베이스가 있으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쉬운 쪽으로 모두가 관심이
갈만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하천댐에 있는 5개의 보조 요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류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리 모형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 한송원의 K클라우드 과제로 2년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끝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배경과 연구 개발 내용, 그리고 현장 수리 모형 실험, 수치 해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고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댐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1944년 일제강점기 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전쟁이 나서 미군이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중공군, 오른쪽에 유엔군이 대치하면서 중공군 막기 위해서 미군이 이와 같은 토피드라고 하는 어뢰를 하천댐에 떨어뜨려서 파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튼튼한 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이듬해에 수문이 다 파괴된 51년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넘치면서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25 당시에도 물은 풍부하게 있었다, 이런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사진 몇 장이고요.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북한 인남댐 얘기했지만은 하천댐에 보조 요소가 생긴 이력을 보면은 북한에서 인남댐을 만들면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 때 여기 건설하는 이 수위가 그 하천댐의 홍수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위해서 보조 요소로 5개를 여러 가지 터널식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공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후 변화 등 여기 수공 계신 분, 수공에 있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들 대댐은 보조 요소를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은 수문으로 다 방류를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조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천댐도 그 기능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보조 요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19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방류 사진인데요. 여기 영상입니다. 예상하기에는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잘. 그리고 하얗게 됩니다. 공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는 2가지 공기가 있어요. 에어벤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이 에어벤트인데요. 여기서 공기가 유입돼서 여수로 상부로 유입이 됩니다. 유속을 낮춰서 캐비테이션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 캐비테이션이라는 것이 구조물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에요. 또 하나 공기가 생기는 이유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포가 생깁니다. 이거는 공기 중에 있는 우리 물은 1세제곱미터에 물을 채우면은 1000톤입니다. 공기를 채우면은 1000kg이고 1kg입니다. 근데 여기 캐비테이션에 생기는 것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게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압을 받으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공기가 파괴되면서 그 파가 주변에 전파되면서 콘크리트든 뭐든 다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방류했을 때 보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10mm 두께의 철판으로 라이닝을 했어요. 방류했을 때 콘크리트 손상 안 가게. 근데 방류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지, 그리고 물은 왜 안 나오는지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외국 거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에 있는 글렌 캐년 댐의 보조 요소에서 나오는 물이고, 이거는 남아공에 있는 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혁각하게 적은 거고, 이 모든 댐들 전부 다 보조 요소를 만들고 처음 열었을 때 전부 다 문제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후보댐인데요. 1941년도에 후보댐을 만들고
처음에 여기 테스트런을 했습니다. 이 후보댐. 실제로 방류를 딱 했는데 보조요소로 여기 보시다시피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때부터 수리 개척국에서 이 캐비테이션이 뭔가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지금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보다 최근에 66년도에 만들어진 글렌 캐년 댐입니다. 그런데 16년 후에 83년인데요. 82년부터 3년 사이에 이 상류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미국에는 보통 홍수가 나는 것이 스노우 멜트 때문에 홍수가 나는데, 그래서 5월까지 눈이 오고 6월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비가 와가지고 수위가 계속 갑니다. 기존의 여수로로 물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방류구를 열었는데 이와 같이 다 떨어져 나간 거야. 83년도에. 그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계단 모양인데 물이 이렇게 쳐서 그러냐? 결론은 캐비테이션입니다. 공기방울.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막을지 유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들 데리고 작년 10월에 충주댐 현장 갔을 때 보조 요소입니다. 충주댐에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사실 요 근처에 소양강댐에 있습니다. 훨씬 길고 아직 제대로 높은 수에서 오픈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에 열었을 때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열었을 때 물이 안 나간다. 보조 요소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캐비테이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병에다가 물 담아놓고 땅 치면 바닥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현상을 여기 보여주는 건데 그게 캐비테이션이에요. 자, 이 사람이 단순히 쳐서 이게 병 바닥이 깨지는 게 아니라 병 입구를 치는 순간에 공기의 파가 병 바닥으로 전달이 돼요. 음파의 속도로. 그 다음에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될 때 그 사이에 반사가 되면서 충격파가 반대로 가면서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잘 보시면은 병 바닥에 하얗게 빈 공간이 공기가 차는 것처럼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공기가 아니라 그냥 빈 공간입니다. 압력이 없어요.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것이 다시 파가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10m 높이의 수두가 바닥을 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바닥이 딱 깨지는 겁니다. 근데 화천댐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벽을 치면은 저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글렌 캐년 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실험도 있지만은 방류능, 왜 물을 그러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잘 나오게 할지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했고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류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그럼 그때 나오는 유량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리모형 실험, 기초 실험, 현장 조사 그리고 수치 모델 3차원 3D 모델링을 수행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또 3D 라이다 스캐닝해서 내부를 봤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철판으로 보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래서 내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저쪽 안쪽이 저수지 쪽이고요. 아래쪽이 이제 하류가 되는데 들어갔을 때 수문 반 열고 저희가 들어가서 라이다 측량하는 거고, 이게 에어벤트입니다. 이 위치에 있고 물이 흘러가면은 유속이 빨라진 만큼 압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서요. 그래서 공기가 아주 빠르게 빨려 들면서 물과 합쳐지면서 유속을 저감시켜요. 그래서 더 이상의 압력이 안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에어벤트입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도 테스트하고요. 처음 열었을 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철판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어벤트 조작하고자 여기다가 밸브를 달려고도 했고 유속궤도 측정을 설치를 해놨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 사정이 좀 있습니다.
기초 실험하고 수리 모형 실험을 저희 강릉원자대학교에 구축을 했습니다. 보조요소로 하나 그리고 숨은 2개를 가지고 1:20 모형으로 제작을 했고 기초 실험 장치를 통해서 다양한 흐름의 기작을 규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 수리 모형 실험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주요 변수가 당연히 저수지의 수위 그리고 보조요소로 설치되어 있는 보조요소의 수문의 높이 그리고 에어벤트, 밸브, 그다음에 여수를 통해서 동시에 원류가 될 때는 흐름 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펌프 5대 이용해서 대규모의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기초 실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저희가 모형을 1:20으로 줄이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기포 생기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지. 근데 유량이 많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면 기포가 실험 장치에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1:20이면은 2mm 기포가 생기면 실제로는 4cm 기포가 물에 떠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정유장치 특허를 받은 건데 이번에 과제하면서 그래서 정유장치 바로 첫 번째 통과할 때 많은 기포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두 번째 정유장치를 통해서 통과하는 순간에 반대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와 같이 무수히 발생하는 기포가 이렇게 말끔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변하는 것은 저희는 정확하게 실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외에서도 모형 실험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정유장치 통과 전, 통과 후 수면 변동 그리고 공기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실제 저수지, 대형 저수지가 되는 걸 소형 수조에서 안정적으로 실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영상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가 보조요소로 유입부고 수문 반쯤 열었을 때 물이 나오는 형상입니다. 상당히 고속으로 내려오면서 하얗게 변한 공기가 포함된 것들이 바닥 주변을 치면서 큰 압력 변동을 발생시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렇고 출구에서 나올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화천댐 수문 열었을 때보다는 물이 잘 나오죠. 별 문제가 여기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캐비테이션이 여기서는 약하니까 그리고 공기 유입량이 작습니다. 여기서는. 옆에서 본 영상이고요. 수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에어벤트를 조작했을 때 많이 열었나 적게 열었나에 따라서 이걸 저희가 에어 포켓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조요소 내부에는 숨을 다 열지 않으면 이렇게 에어 포켓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는 공기가 차 있는데 압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커졌다 하면서 그 에어 포켓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수문을 흔들고 구조물을 흔들고 하면서 방류용에도 안 좋고 구조물 손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건 숨을 다 열었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아주 많은 실험 케이스를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수율량 곡선 관계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팩터를 가지고 그 내용은 여기서는 뭐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기 전반적인 흐름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아까 나오는 비디오에서 본 거하고 처음에 본 거하고 비슷한 형태고 많은 공기가 유입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저희가 실험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첨단 센서 계측을 하면서 압력 변동, 그러니까 압력 센서와 광섬유 센서를 가지고 내부의 압력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분석과 함께 공기가 얼마만큼 유입되는지 그런 것을 이 영상 자료와 함께 그리고 유량 자료, 수위 자료와 함께 매칭을 시켜서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되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수위량 관계 곡선식, 저수위 수위가 얼마고 수문 궤도를 얼마 열었을 때 물이 얼마 나온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식을 프로그램화해서 저희가 제시하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양한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이 저수지 쪽이고요. 이게 유입구입니다. 여기에서 수문이 있으면은 여기 볼 수 있는 게 왼쪽에
뭐가 하얀 게 떨어졌다가 또 오른쪽에 또 떨어집니다. 공기가 간헐적으로 왼쪽 오른쪽 반복되면서 유입되면서 바닥을 강하게 치는 겁니다. 주기적이진 않아요.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근데 이것이 생길 때 또 바닥에, 여기 저희가 압력 센서인데 강한 압력 변동을 줍니다. 바닥에.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있는 연결 부위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면서 손상을 주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고요. 현장에서 댐 운영하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인테이크 취수구 쪽 상류에서 수면와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수중으로 빨려 나가면서 발생하는 건데, 그런 것도 저희 실험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뭐 이런 크기인데, 이게 크게 발생하면 이쪽으로 공기가 로프 타입으로 들어가서 에어벤트 아래에 있는 보조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밧줄로, 새 밧줄로 보조요소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구조물을 계속해서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지 방류도 좋고 보조요소의 안정성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과업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고요. 수리 모형은 1:40, 그래서 1:20이기 때문에 그 수심이 작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발생시킬 수 없는 그런 축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리 모형, 수리 실험을 했고요. 수체 모의를.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수치 모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류 형태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 그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이 여기서 발생하느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보조 요소로에서 수면까지 높이가 28.5m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풀 오픈했을 때 내려가면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냐, 이게 수리학 책에 나오는 에너지 선이에요. 총 에너지 선, 그리고 압력 경사 선입니다. 에너지 선과 압력 경사선은 수평하게 가야 되는데 유속이 빨라지면은 부분적으로요,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 압력 선이 이 위치보다 아래로 간다는 것은 마이너스 압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겨주는 압력. 근데 저희가 수치 해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최대 떨어지는 깊이는 45.9m, 즉 마이너스 17.4m가 마이너스 수두로 물 높이가 물이 매달려 있는 그런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캐비테이션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9m 좀 넘어가면은 이미 빈 공간이 막 생기면서 물이 끓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캐비테이션이. 그래서 캐비테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 수치 해석상에서 규명을 한 그런 내용이고, 실험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압이 1바입니다. 근데 0바 이하로는 없어요. 근데 0바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빈 공간만 있는. 근데 0바, 즉 여기 보면 마이너스 1바에 해당하는 1000밀리바까지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실험에서도 계측을 했습니다. 상당히 캐비테이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연구를 했고, 이 연구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소양강댐 엄청 길고 수도도 큽니다. 훨씬. 이거 수문 열었을 때 걱정이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 모형이라는 어려운 분야를 비교적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발표해 주신 백순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의 김문숙 박사님께서 통합 물관리 체계에서 발전용 댐의 역할과 관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김문숙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발전용 댐이 앞으로의 어떤 역할과 과제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예전에 이 내용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토론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왜 이런 이슈를 던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물관리의 어떤 정책은 처음엔 발전용 댐, 전기 생산을 위해서 댐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자원 개발 정책으로 가다가 물환경 그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유역관리, 물수요관리 중심으로 이런 정책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통합물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물관리 체계도 변화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수질, 수량, 재해 등이 이제 대부분 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물관리 체계, 환경부와 농림부, 그다음에 행안부, 산자부의 이 4개 부처의 통합 협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통합물관리 체계를 전환이 되었는데요.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수질과 수량의 통합 일어나고 또 이거를 이제 유역 거버넌스 물 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균형적으로 물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앞서서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의 어떤 협력과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의 물관리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전략들에 부처의 어떤 참여와 협력할 수 있는 전략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통합물관리 이 정책에서의 댐관리 정책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어떤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라는 이제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국가 주도의 어떤 대규모 댐을 건설했다면 지금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관리 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발전용 댐과 관련해서는 수자원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다목적 댐과 연계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댐 건설법에서는 댐의 어떤 관리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이제 신설을 했죠. 하고 수질 수생태 포괄하는 댐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겠다라는 개정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댐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제시를 했고 그 댐 관리 기본 계획에 수립을 해야 되는 댐에 대한 기준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댐을 이제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댐의 어떤 물뿐만 아니라 댐의 어떤 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 유역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댐 건설법에서 또 규정을 해서 그 수질 개선을 댐 상류의 물환경 사업 여기 나와 있는 뭐 하수도 설치 운영 관리, 비점오염 저감 사업, 그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이런 설치 운영 등의 수질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댐 관리자에게 이제 규정하는 법까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댐 관리 기본 지금 계획에 해당하는 댐이 발전용 댐 앞에서도 보여주셨지만 21개 댐이 대상이 되고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댐 150개에 대해서 댐 관리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에는 기본 방침에서 관리 계획 또 저수 물환경 보전 계획까지 그다음에 댐 주변 지역의 어떤 보전 방안 그밖에 이제 여러 사업들 모든 걸 총망라한 댐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2001차 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5대 분야별 추진 전략을 보시면 여기에 발전용 댐의 어떤 추진 전략과 과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주된 논의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떤 물환경 그 관리 정책의 전환, 그 다음에 댐 관리 정책의 전환, 그거에 따른 법제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거의 이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와 어떤 기반 확대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발전용 댐 관리자도 뭔가를 하라고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사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짚고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한강수계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8개 그 발전용 댐 중에 7개가 한강수계에 있고 대부분이 이제 한강수계 상류는 발전용 댐 유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위치적으로 이 발전용 댐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 물관리 어떤 협력 조치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수계에서 어떤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발전용 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어떤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와 함께 사실 그 지금 댐이 북한강과 한강수계로 나눠지면 북한강 수계의 대부분이 이제 발전용 댐이 있는데 저수량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도 전체 북한강 수계에 있는 저수량이 33%를 차지할 만큼 어떤 수량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천댐은 우리나라의 그 댐 중에 5번째로 용량이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용수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홍수의 기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용도만 발전용 댐이지 사실 홍수 조절도 하고 있고 용수 공급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 불구하고 지금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 좀 이슈별로 현황이 어떤지 그 현재에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의 이슈에서 좀 보면 지금 북한강 상류에 지금 그 댐별로의 유역들을 보면 저 유역 내에서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그러니까 화천, 춘천댐이 이제 하나의 중권역인데 저기가 목표 수시를 달성하지 못해서 물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유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에 수질은 깨끗하다고 평가될지 모르겠으나 그 유역 내에는 저렇게 이제 비저모염원이나 군부대 하수 문제 또 그 외에 이제 유령 감소 문제도 있고 또 호수 안에서는 부유 쓰레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또 팔당댐이나 청평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팔당댐 같은 경우는 상수원으로서 아무래도 수질 관리가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수원에서 이 호수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 관리 또 뭐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한수원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도암댐이죠. 그래서 상류의 고랭지 밭에서 나오는 흙탕물 때문에 이제 그 흙탕물 문제로 도암댐이 발전이 중단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강수계가 뭐 이렇게 수질 수생태의 건강성으로 평가했을 때는 양호하지만 저렇게 유역 내에는 많은 물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는 댐 관리자가 한수원이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에 어떤 책임의 이 물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에 쌓여진 부유 쓰레기는 이제 한수원에서 이제 처리를 어떤 수거를 하고 처리 비용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부담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오야모에 녹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수원과 이제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문제를 개선 사업도 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노력을 했고 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질 관련된 문제가 도암호인데 저기에도 수십 년간 발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발전 재개를 위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더 핵심적인 큰 문제는 상하류 간의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 문제 이 갈등 문제까지 한수원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역할까지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한이 없고 법적인 기반도 없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통합물관리 체제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는 이 댐 발전용 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물관리 협력과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국가 물관리 계획에서 보듯이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한수원에 계신 분들이 역할이 되게 모호하다라고 아마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가위하고 유역이 부합성 심의 대상에서 산업보호 물 관련된 그 법정 계획이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는 부합성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즉 이 말은 뭐냐면 산업부의 물관리를 사무를 제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또 앞서서 보여드렸던 댐관리건설법이 개정되면서 댐관리자가 그 시행계획을 또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라고 하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과 책임을 주지만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재원이나 뭐 이런 것 법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계속 댐 관리자에게 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쟁점이 한수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물 환경 관리 모든 거를 책임과 뭔가 역할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같은 입장인데요. 권한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다시 그 앞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제도하고 법을 나눠서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댐 관리 정책에서는 댐의 이제 단일 목적의 발전용 댐이다 보니까 그 댐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통합물 관리 정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합성 심의에서 어떤 산업부의 물 관리 사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공평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한수원 입장에서의 그 정책들을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업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저게 지금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환경부 이게 뭔가 한강에서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의 물 관리를 하라고 하지만 환경부나 어떤 수공 중심의 그런 법적인 기반만 만들어져 있지 한수원에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또 발전용 댐과 관련된 법이 한 4개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물 관리와 관련된 법은 물 이용 측면에서는 하천법, 그다음에 물 환경과 관련된 법은 물환경보전법과 댐 관리 건설법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능과 역할은 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관리 권한도 없고 그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나 추진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에는 발전용 댐의 관리자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그 물 관리를 위한 권한과 기반이 부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책과 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이슈인데요. 사실 이게 강원도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되게 이슈라고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천댐 이제 용소를 용민 반도체 공급에 따른 지역사회 이슈가 지금 너무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거 관련해서 화천 군민이라는 분께 전화를 받아서 엄청 뭐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셨는데 제가 되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만큼 지역에서 너무 예민하게 지금이 아마 작년보다 지금이 더 약간 좀 고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양구의 수위천댐 건설도 발표되면서 이것도 같이 더 맞물려가지고 확대되면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 문제가 과연 이 문제를 한수원에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문제며 해야 되는 문제인지 없다 그런 권한이나 뭐 기반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그 국민께 얘기했을 때 하천댐의 용수는 댐용수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천수다. 댐용수가 아니다. 한수원에는 그거와 관련된 어떤 권한과 그런 게 없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댐으로 바라보시고 그 문제가 한수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야 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 통합물 관리 정책 하에서 발전용 댐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라는 게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한수원에서 왜 물환경 물 관리를 해야 돼? 뭘 할 거야? 그럼 그거 법제도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이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왜 해야 되는가를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와 유역의 국가 계획에서 유역 물 관리 계획에서 산업부에 물 관리를 하라고 역할을 줬습니다.
이런 거 하세요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하나는 댐관리 기본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참여하게끔 실행 계획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준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한수원한테 물관환경 관리, 물 관리해주세요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이제 필요성으로 들고 그러면 한수원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떤 근거에서 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고민인데요.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가 상당한 큰 고민인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 앞서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법제도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핵심이 유역 거버넌스 기반의 물관리라고 하면 한수원이 어떤 주도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그 거버넌스를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댐 유역, 댐 발전용 댐 유역을 중심으로 물과 관련된 현안을 발굴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근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법 제도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거버넌스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국가나 유역위에서 거버넌스의 어떤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그 기반이 없는 상황이고 또 지자체 물관리 주체라고 하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떤 그 주체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더군다나 아직까지 수질과 수량이 이원화되어 있고요, 다 과들이. 그리고 더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북한강 상류역에서는 이 거버넌스를 기반 중간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발전용 댐이 이제 대부분 유역이 북한강 상류이다 보니 발전용 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주체가 돼서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발전소별로 중소유역 거버넌스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 조직 협의체를 만들고 한강 수력 본부에서는 그 핵심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마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거를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발표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발전용 댐의 거버넌스와 관리에 대해서 저희만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김문숙 박사님 발제 감사드리고 이어서 바로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그냥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고 진행할게요. 예, 바로 주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께서 아주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딱 20분씩 어떻게 정확히 맞춰주셨는데 딱 지금 10분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패널로 4분이 참석해 주셨거든요. 괜찮으시면 각자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변방섭 연구관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 변명섭 연구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송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홍은미입니다. 네, 강수의 원자력 한강수력본부 환경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용입니다. 그럼 먼저 발제자께서 세 개 주제에 대해서
관계자분께서 그 토론에 대한 의견 및 그다음 질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 오늘 그 세 분의 발제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이 광범위해가지고 어느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자료를 미리 받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박사님을 선택을 했죠. 큰 타이틀인 이 수리권은 너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김문수 박사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작년 12월에 한번 관련 포럼을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난감한 주제고 어려운 주제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발전용 댐이 북한강 수에 많이 축조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전력 생산, 외 용수 공급, 홍수 조절, 기본 기능들은 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공통적으로 수행이 의지와 상관없이 건축 목적과 상관없이 그런 기능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발전용 댐은 단순한 전력 생산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한수원에서도 사실 그 업무 외적으로 밀어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오전에 기조연설에서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토론하고 발제하신 여러 내용들이 결국은 의견이나 계획으로 머물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 토론의 내용 중에서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조문에 수계법에 들어가든지 하천관리법에 들어가든지 물환경보전법에 들어가든지 법조문에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하고 발제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그냥 사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발제된 내용 중에 일부는 수계법 등 관련 법에 어떤 한수원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에 대한 삽입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물환경 관리의 전반적인 것이 환경부로 다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환경부 소속입니다만은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환경부로 다 그것이 일어나됐는지, 또 일어나된 과정에서 다시 지금 거버넌스를 언급하면서 일부 권한을 이양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건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구조를, 기존의 구조를 일부 좀 이양해 달라, 이게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통합 물관리가 되는 그 과정이나 목적을 먼저 전체를 잘 파악을 하신 이후에 이런 그 지자체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댐 관련 발전 댐 관련 기관에서 그러한 권한 이양 요청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과 더불어서 호수 수생태 건강성을 평가하려고 지금 환경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발전용 댐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아마 더 취약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관여하실 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천 관리와 더불어서 호수 관리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호수 수생태 건강성 그 경향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것도 나중에 입지를 좀 확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댐호 관리, 저도 여기 춘천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토백인데요. 지금 뭐 중앙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도 여기 출신인데,
K워터 환경부가 주로 이제 댐원 관리의 주체가 되어 있죠. 환경부가 주체가 되고 그 관리를 이제 K워터에다 많이 이제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김문숙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강 수계에는 한수원이 관리하는 댐이 이제 쭉 캐스케이드 형태로 쭉 있잖아요. 이 댐 관련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동안에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오래 생활하면서 그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지자체 또는 한수원과 같이 연계가 되는 거버넌스를 잘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현재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해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김문숙 박사님 막판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용 댐 기관이 물 관리를 위한 권한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김 박사님 발표가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한수원이 댐 관리를 진짜 원하는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보이는데 진짜로 원하는가 하는 거는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진짜로 가지려는 의지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추후 어떻게 댐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댐 관리는 또 어떠한 개념을 동원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마 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안 치셔도 김은숙 박사님 답변 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한데 오히려 저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답변을 해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통합물 관리가 왜 됐는지 과정을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을 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이 만약에 수량, 수생태가 통합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에 일어나지. 이게 만약에 수량, 수생태를 정말 통합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뭔가 부처의 어떤 역할들이 잘 배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통합물 관리는 정책은 정말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이 통합물 관리 정책은 어떤 부처 간의 일원화로 인해서 그 부처가 더 뭔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댐을 관리한 똑같은 댐 관리자인데 한쪽에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을 하는데 사실 역할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체계도 있어야 되고 재원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지원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똑같은 댐 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목적 댐이냐, 또 댐법에 해당이 되냐, 발전용 댐이냐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이제 추진되고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일방적으로 부장님 제가 한수원의 입장인지 같은지 모르겠는데 뭐 권한을 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뭔가 역할을 줄 거면 거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반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수원의 환경관리 부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뭐 할 의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계속 물음에 대한 답변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죠. 현재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고 환경에 대한 거버넌스 이런 것도 많이 요구를 하게 되군요. 또 아까 말한 그 댐 관리 건설법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많이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이제 발전용 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수계에 대한 수면 관리까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과정에 현재 있다. 다만 법제화가 되고 또한 그
관련 규정들이 좀 따라주면서 저희도 재원과 조직이 좀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송명 박사님 지림이 의견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춘천 물포럼의 주제가 사실 어려워요. 수립공간 물배분이라는 게 이 전문가 영역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이제 오늘 사실 한수원에서 마련한 이 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님께 제가 사실은 약간 질문과 의문이 있는 게, 이제 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수원이 지금의 법체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물론 있죠. 근데 내가 만약 법적인 체계가 있다면, 아니면 법을 전제하지 않고라도 나한테 최소한 이런 정도는 법이 보장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거를 사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근데 이제 첫 번째 발제자분이 너무 한수원의 역사와 모든 이런 거에만 얘기를 하시고 본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고찰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한수원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수공은 물을 공급하고 돈을 받고 유지관리비도 받고 조직은 점점 커지고 막 몇천 명씩 되고 이런 거를 계속 물을 팔아가지고 해왔단 말이죠. 근데 한전은 요즘의 세계의 가장 화두인 기후위기, 그 다음에 탄소 절감 측면에서 보면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죠. 그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지역이랑 국가에 공헌을 하는데 너는 수공만큼 못하잖아. 아니면 발전용 댐인데 물도 좀 내놔봐. 그리고 물은 그냥 줘봐. 이런 식의 대우를 받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법체계에서는. 그리고 물을 줄 때도 그 물을 주는 게 댐 건설관리법에 따르면 수공은 그 댐을 유지하는 비용뿐만 아니고 거기 저수된 물에 대한 거의 그 독점적인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물을 팔 수도 있고 배분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발전을 하지만 전기값만 받고 물에 대한 권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 나한테 주민들이 와서 계속 왜 이렇게 물이 더럽냐, 이 물을 왜 자꾸 넘치게 하냐, 왜 이 유역은 관리하지 않냐, 뭐 보기 흉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떨 때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법적 권한이 없다니까요. 저는 수공이 아니에요. 라던가 아니면 저는 한전인데 깨끗한 전기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요 부분,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에 대한 유의범 관리는 예를 들어 환경부 관리하에 지자체가 책임져야 돼요. 그 모여있는 물에서 생기는 뭐 쓰레기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한전 자신에서도 되게 명확하게 개념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개념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충분히 역할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피력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게 1번 제도가 없어서 못해요. 2번 제도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되게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수공 같은 대접은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국가에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왜? 댐건설관리법에 보면 댐의 구분이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발전용 댐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권한이 사실 법적으로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이런 능력이 있나? 이런 자문을 하시면 안 되죠. 내가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앞으로. 누구보다 나은 그런 능력자가 돼야지. 만렙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발표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술적이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거를 한수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돈을 나한테 유지관리비에서 좀 기본적으로 나한테 해마다 얼마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발전용 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위상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화천댐에서 지금 물을 달라고 계속 그러고 중앙정부에서 너 물 당연히 줘야지. 근데 그 한수원을 어떤 식으로 대접하냐면 너 그냥 발전하면서 초당 얼마 내려보내는 그물 그거 협약만 딱 해줘요. 협약서 내용을 제가 저번에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수공은 그런 협약서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댐건설 관리법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특별법이에요. 왜 우리는 같은 댐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거에 다른 차이를 둘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천댐이든 소양댐이든 뭐 충주댐이든에서 내려보내는 물은 다 모여서 사실 팔당에 모여요. 그 팔당에 모여서 거기서 취수를 해요. 취수하는 사람이 수공이라서 수공은 돈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팔당 댐을 관리하는 사람은 또 한전이에요. 한전은 아무것도 안 받죠. 전기요금만 받죠. 뭐가 무슨 차이일까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하고 이제 뭐를 했으면 좋겠냐를 제가 만약 제안한다면 현행의 체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댐건설 관리법에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나한테 줘. 내가 책임지는 것만큼 돈도 주고 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유지관리하고 있잖아 댐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홍수나 뭐 이런 관리도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연동해서 그 비용을 나한테 산정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주민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갱이 하면서 유지관리하고 뭐 수지관리하고 유역관리하는 돈도 사실 환경부나 국가한테 얘기해야죠. 뭐 기금을 주든 뭘 주든 유역관리 기금에서 나한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떠나서 한전의 입장이나 수공이나 뭐 환경부 입장을 떠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댐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차이를 두고 차별하지?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물은 하나고 이용하는 사람도 다 똑같고 공공자원이고 댐도 그냥 용도가 있을 뿐인데 왜 어떤 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하고 다른 댐은 그거에 하위나 차등을 주지?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댐건설법을 없애버릴까? 그 법이 왜 있어야 되지?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게 댐건설관리법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댐을 만들기 위한 법이었어요. 지금은 왜 건설관리법이 됐냐? 댐을 더 이상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법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관리법으로 넘어왔으니까 요 다음에는 뭐냐? 유지관리 정도만 하는 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차이를 아예 무시하고 모든 댐은 똑같이 대우할 수도 있죠. 그런 식의 다른 사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어떤 댐에서 나온 어떤 물이든 물은 물이고 그 물의 주인은 국가예요. 공공자원이에요. 국가도 사실은 위임해서 하는 거지 누구의 물은 아니라는 거죠. 수공의 물이었으니까 그건 수공물이라던가 한수원은 나는 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던가 뭐 경기도는 없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 물이 그냥 그 물인데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좀 공유하다 보면 지금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법의 체계, 그 다음에 법의 이름, 그 다음에 법을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가 가져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마 이번 춘천 물포럼의 기본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한수원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법이나 지금의 법 체계 아니면 운용하는 현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권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송미영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어쨌든 저 박사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는 사실 이렇게 용기 내서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좀 널리 그 논리와 이것을 좀 전달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미 교수님 좀 토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훈입니다. 오늘 저도 오면서 박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너무 어려운 주제의 포럼이다. 춘천부 포럼을 2018년도에 춘천에 와서 이제 매년 오고 있는데 올해가 가장 주제가 어렵고 발언이 두려운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와서 더 한수원이 참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네. 저도 사실 댐은 다 댐이고 물은 다 똑같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은 사실 우리 집 앞에 댐이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저거 댐이지. 우리 마을에 문제 생기면 그냥 거기 가서 항의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지 법적인 근거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집행하실 때에는 좀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의무가 좀 다르다는 거가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사실 맨 마지막에 써왔던 내용이 한수원에서 원하는 발전용 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화모에서 그 거버넌스도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 주민분들께서 어떤 이제 그런 이슈들의 현안을 말씀하시면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생물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댐 수명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소통을 하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수원에서 원하시는 아까 이제 법의 제도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권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좀 원하시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제안을 해주시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아까 이제 김문수 박사님께서 거버넌스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이제 한수원의 언급을 잠깐 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한수원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까지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제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어떤 하나의 이해관계자로서 참여를 하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한강 상류 쪽에서 한수원 발전용 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것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기후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이나 어디까지 대응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질 자료 자체가 반영되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팔딱댐 방류가 한강 본류의 수질 개선이나 1차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그리고 하천댐의 방류가 이제 하류의 수량의 개선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이나 수생태계 건강성 측면에서 과연 이게 개선 효과가 있는지 한수원에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조사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댐과 연계되어 있을 때 한수원의 댐의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 수생태 어떤 하루에 주는 그런 추가적인 생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금까지 연구 성과들을 좀 잘 홍보를 하셔서 한수원이 갖고 있는 이런 우리가 지금 발전용 댐이지만 그 외에 여러 기능을 하고 있고 다른 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많이 더 확보하시고 좀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내용을 적어왔는데 앞에 두 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하고 좀 비슷해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은미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 중요성을 많이 인식해서 그 각 사업소별로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측면 때문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힘든 면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토론자로는 그 패널로
한수원의 김기용 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수원 동감 김기용입니다. 먼저 제가 이 토론 자리에 앉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 세션 이렇게 운영을 좀 부탁받았을 때, 국제월포론에서 부탁받았을 때 우선 주제가 수리권과 물배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거운 주제인 줄 알아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발전원의 물관리 현안과 역할 조금 뭐랄까 거기가 좀 덜 관련된 주제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좀 첫 번째 발제자의 변호를 하자면 송명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우리 회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도 참여하니까 한수원을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발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첫 번째 발제자님께 그런 부분을 부탁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좀 내용들이 있는데 세분화돼서 얘기하지 못했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먼저 아까 자영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물포럼에 참여한 지가 그 전에도 참여는 했었지만 이제 3년 지속적으로 이제 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좀 좋았던 말은, 이제 그 전에는 지금 오늘도 뭐 저희 회사에 이제 이런 거 좀 해봤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전에는 저희 회사를 모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조차 저희가 들을 수 없는 포지션이었던 거죠. 지금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질문들을 주시고 쉽지 않은 이제 뭐 해결 문제점들을 던져주시는데, 이게 물론 어려운 건지는 알지만 그 전에는 그것조차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좀 그런 뭐랄까 수준이었다? 아니 수준은 좀 그렇고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3년이 지났지만 그런 위치는 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오늘도 어떤 박사님이 수장 국정물권에 한수원이 있는 게 좀 당연하듯이 좀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뭐 수자원이 같이 있는 분야는 그나마 더 많았는데 환경 분야에서 한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이럴 정도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많은 쪽으로 좀 발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합니다. 우선 이제 발제에 대한 토론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를 마지막 발제로 토론으로 둔 이유는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패널 질문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정말 앞에 임건우 차장님 발제해 주신 내용에서는 좀 제가 질문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저희 위오스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최소한의 노력, 수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염원 조사를 해서 거기 탑재한다든지, 또 수질을 또 물환경 동호 시스템에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AI를 섭제해서 이제 강수량 예측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실무 담당 부서 차장님으로서 거기에 또 더 추가적으로 계획이 구체화된 게 있는지, 더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백준철 교수님 발제에서는 너무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게, 이게 주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동영상도 많이 넣어주시고 또 정말 좀 쉽게 발제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 저희 부서 연구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아까 이제 보조요소가 이제 대부분이 댐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뮬레이션, 아까 말한 수치 모형 실험이나 또 컴퓨터 모형 실험을 거쳐서 개선을 해갖고 이거를 이제 실제 했던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미국 아까 뭐 그랜드 캐니언 사례도 보여줬는데, 그럴 때 이게 좀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통합물 관리 체제에서 발전된 역할과 과제는 제가 또 많이 토론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발제를 들으면서 결국 제도적이랑 이런 한계가 있다, 이제 한수원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통합 물관리 체제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도 이제 뭐 댐건설 관리법에서 댐 기본 계획, 저희가 댐 관리 기본 계획도 최근 수립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행 계획도 이제 저희 한수원에서 세우는 시행 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근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면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시행 계획에서도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없는, 제도적이랑 계속 부딪히는데 없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계획을 만들고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좀 명분이 생긴 것도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문제, 이건 아까 뭐 여기 지금 저희 사업소 실무자분들도 많이 좀 오셨는데, 이 거버넌스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환경 관련 거버넌스를 하려고 하면은
너네가 왜라는 말 진짜 제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사업소 분들이 제일 그럴 거고요. 그래서 어디를 부르려고 그러면 이거 너네가 왜 하니? 약간 이런 이제 대답을 받으면 이제 조금 그분들도 이제 의기가 소침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환경이랑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에너지라든지 뭐 수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합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좀 얻고 싶어요. 그래서 뭐 김은수 박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한수원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라는 걸 좀 밖에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 송 박사님께서 시원한 글을 아까 긁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직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좀 더 용기를 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많이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기용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위오스 시스템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적경 지역 쪽 초단기 강우회 측 AI가 지금 적용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수문자료 품질 관리, 그리고 댐 유입량 같은 경우에는 수위로 해서 역산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음액값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AI를 도입해서 그 유입량이 0이 마이너스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더 개선하고요. 그리고 하천댐 쪽으로 해서 저희도 DT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AI를 도입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식 보조요소로 외국에도 사고가 많이 났는데, 제가 오늘 3개 보여드렸는데요. 전부 다 후속 조치로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어댐, 글렌캐년댐 보여드렸는데, 처음 대대적으로 문을 열면은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속 조치는 더 큰 수리 모형 실험을 해요. 처음 설계보다 더 큰 노력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요. 미국은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충주댐, 소양강댐 특히 가까이 있는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도 없고, 소양강댐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걸 열면은 아마 수공도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 검사를 하고 조치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미리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비가 왔을 때 범람뿐만 아니라 댐의 구조적인 손상까지 크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잘하면은 다 아직까지 성공을 해외에서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백종석 교수님, 소양강댐 아까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뭐 이렇게 정보를 듣고 하신 건 아니시죠? 예, 뭔가 그 내용을 알고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해서 저도 살짝 불안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건 아니신 거죠? 예. 설계 단계에 제가 보지는 않았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패널로 모신 분들의 의견이랑 질문을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혹시 오신 분 중에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대답은 뭐 원하시는 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앞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있어야 되니까.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문숙 박사님, 그 발표 후단에 그 용인 반도체 잔지에 물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지역 이슈라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건 사실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될 아주 정책적인 사안이에요. 아주 예민해요. 그런데 나는 그거 말고
박사님 그거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과연 그 물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을게요. 왜냐면 화천댐은 내가 알기로 10억 톤 가까이 저류하는 큰 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화천댐 위에 평화댐이 화천댐 저수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댐 만들 때 화천댐 수위를 확 낮췄어요. 그리고 구멍을 5개를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천댐은 10억 톤을 저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왜냐하면 그 수위를 올리면 수양강 평화댐이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낮게 수위를 운영하는데 저수량이 작을 텐데 거기서 또 60만 톤 이상의 물을 흘려서 용인을 줘야 된다? 물이 있습니까? 나 그거 제일 궁금해요. 제가 할게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지역이 예, 수가 된다고 답변을 김은숙 박사님보다는 우리 윤관선 박사님이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오해를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예. 제가 누가 답변 드나 예. 우리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윤관선 박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그 용량 개념보다는 시간 개념을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이 차 있어가지고 흘러가는 게 맞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면 계속 물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 유량, 수량 개념보다는 유량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저희 화천댐은 항상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이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었고요. 항상 방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화천댐의 유입량 같은 걸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과거에 그 물수지 분석을 통해서 나온 수치가 22.2톤이라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과거에는 꼬리표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가 이 물이 이제 한강 수계에서 어느 정도 계속 흘러가는 게 검증이 되고 있고, 이 물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공급하려고 정부 쪽에서 이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 박사님한테 내가 하나만 간단히 나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화천댐을 한수원이 운영할 때 가장 최적화시켜서 아까 그 방류구 밑에 있는 물을 가지고 늘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발전 방류를 해요. 물론 수량은 위에서 계절별로 오는 양이 틀리지만 그러면 발전해서 발전 원가에 들어간 그 발전비 받고 그 효익을 다 달성한 최적화된 발전 시스템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주민들이나 다른 곳에서 야 우리 왜 물을 가져가냐 뺏어가냐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한수원은 흘려야 될 물이야. 가장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물 뺏어간다. 마치 또 한수원은 우리가 아니 흘려보낼 물을 물려보낸다가 아니라 어차피 그 물은 발전해서 나갈 물이에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건 이제 김은숙 박사님에 대한 의견이고 또 하나는 내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어떤 토론자가 그러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팔당이나 화천댐에 팔당을 수자원공사에서 팔당 물을 퍼서 수도권 2,300만 시민한테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을 파는 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팔당댐 한수원에서는 발전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그 발전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해드립니다. 물론 아까 화천댐의 수위를 낮추는 거 있죠. 그것도 수자원공사가 다는 아니더라도 계산에 의해서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 그냥 수자원공사가 그 공짜로 물을 가져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어떤 토론자가 그러시는데 발전댐에서 위협 관리하고 수면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거 받아야 된다? 내가 알기로는 발전요금은 우리 윤 박사님 잘 아실 텐데 총괄 원가주기로 돼 있을 거예요. 모든 유지 운영 관리비가 발전 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수면을 유지한다, 쓰레기를 치운다 해서 별도로 그걸 달라. 그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끝으로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소양강 댐 이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댐에 보조 요소를 무료호수로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험 방류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높아시면 되는 거야. 여기 알고 만약 계신 분들이 혹여 우려를 깊게 하실까 싶어서 아까 우리 저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양강댐 보조 요소로 방류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도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라고 구현해서 말씀드립니다.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로 답변은 뭐 필요 없으신 거죠? 해도 좋지만은 시간이 괜찮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또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 한 번 더 질문 없으실까요? 과장님,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했으면 그 시간 답변해 주셔도 돼요. 예. 그럼 아까 그 팔당에 대한 그 용수비가 포괄적으로 발전에 대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면 관리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한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실 상류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지자체로 배당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할 수 없다는 건데 이제 만약 그 수계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까지 저희가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런 것도 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발전 비용에는 사실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또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오늘 시간 거의 마지막인데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우리 김경 박사가 얘기했듯이 매 3년째 됐는데 매해 이런 세션을 거쳐가면서 좀 저희 발전용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증대되고 또 우리가 해야 돼야 하는 역할 등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희 발전용댐이 어느 정도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제도적으로 많이 좀 개선된 면모를 다시 만나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